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하고 오늘 10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말에 그나마 잠을 참 많이 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1시 반 이후로 잔 날이 나흘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로가 쌓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9시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되게 피곤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도 좀 일찍 자가지고 어제도 한 그래도 7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사람이 7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주중에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러면 총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이 퇴색되어 가는 총기인데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시 리버모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압구정 미꾸라지라고 선물 쪽에서 되게 전설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쪽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분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충분히 좀 숙면에 취해야 그죠? 네, 잠 아껴가면서 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좀 푹 쉬었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너무 업로드가 늦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업로드가 거의 뭐 6시 50분에 올라갔으니까 웬만하면 한 4시까지는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 좀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도 중요한 기사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다. 네. 비트코인이 끝났으면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험자산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끝나? 그러면 시장도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사도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피터 린치의 기업 내부자가 주식 사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다. 요 주제의 칼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웜의 소통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제 올리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체슬리 가족인 거 맞네요. 저도 몇 번이나 들어가도 올라오지 않는 웜의 신박으로 마음을 졸였거든요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 주식의 동반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면 수면 관리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퀴벌레의 얘기에 참 딱 맞는 은유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선을 유지하는 거 보니 서프라임 때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지만 고공행진했다고 알고 있어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쪽은 부동산이며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선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더 넓은 하늘과 맑은 공기, 밝은 햇살을 받으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미국 소식은 자주자주 좀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체슬리 TV 듣는 재미로 삽니다 하셨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웜의 신박은 세익 전무님 주변에 제야의 고수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쏠쏠합니다. 목숨 걸고 주식 해봤니? 헐, 고수님들은 그렇게 하는군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아, 요 형님이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제일저축은에 고유하러 갔을 때 이 고유 운영, 그러니까 고유자산, 은행이나 증권사의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부서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프랍 트레이더들은 진짜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각 프랍 분야의 1등들만 이렇게 모아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회장 노릇을 했었는데 그 모임 분들이 오늘 오랜만에 만난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 거의 뭐 한 1,000억 버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신데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형님이 또 직접 전화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목숨 걸고 주식 해봤니? 예, 요 형님도 오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하필 오늘 연합뉴스 저녁 라이브 2달마다 나가는 거. 네. 오늘 나가서 대국민 사과방송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거기 촬영팀들 늘 고생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끝나고 그 촬영팀들 식사도 오랜만에 제가 맛있는 거 추석 지나긴 했지만 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모임에 못 나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도 바로 달려갔을 건데. 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은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더 중요한 약속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 취소하고 식사 다음에 하자 하고 오늘은 거기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정말 중요한 약속이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웬만하면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원칙을 가지면 좋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에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뭐 골프 약속을 했는데 더 좋은 골프장, 더 이렇게 럭셔리한 골프장의 어떤 모임에서 연락이 와서 가자 이러면 거기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원칙이 있으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의 투자 원칙, 성공의 투자 습관이 있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세익이라는 사람의 이 삶이 나중에 이 라이프타임이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나의 이런 피지컬한 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예롭게 그렇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 어떤 박세익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 삶의 연장선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을 때 그 어떤 원칙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뭐 레putation 체크, 뭐 어디 사람을 이렇게 뽑아올 때 레putation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요, 노 코멘트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레퓨테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 그 사람의 습관과 어떤 생활의 원칙, 철학, 가치관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제일 제가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꼼꼼한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 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 예, 그러면 그날 보시죠 해놓고 또 다른 전화 와서 전화 받다가 그날 보시죠 한 부분을 이 메모를 안 해놓으면 이 잘못하다가 이게 더블 부킹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가끔씩 일어납니다. 아, 그럴 때는 정말 이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원칙을 딱 약속이 정해지면 바로 핸드폰에다가 캘린더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식 해봤니? 아, 이 형님은 오랜만에 진짜 거의 코로나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못 뵙게 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얼마나 바쁘셨을지요. 전문님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짧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글들이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 제 고수님들도 댓글을 다시는군요. 잠깐 1.5년 차가 겁없이 댓글을 달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웜의 소통으로 하루 시장에서 걸린 심신미약증을 회복시키면서 웜의 심박시장 공부하기 딱 좋은 채슬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담은 두세 종목이 많이 손실적인 이유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구나 싶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을 따라가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유연한 마음가짐은 필수인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 다음에 그분의 포지션과 어떤 지금 주식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데, 우리 다다올님도 이다올님이시네요. 네. 굉장히 인격체가 탄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기 스타일을 알고 지피지기로 수준을 알아서 욕심내지 않는 것이 투자 성공의 비결임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도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나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기 때문에 저희 형님 누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런데 댓글을 보면서 내가 맞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리마인더가 되고 복습이 돼서 좋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정말 턴어라운드 하려나 봐요. 주말 동안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40년 군 생활 후 저녁식 때 육군 참모 총장님이 축사에서 저는 군 생활 중 아래 사람에게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군인이라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아무튼 전 화를 내거나 질책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풀어갔는데 그것도 좋은 지휘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인 듯 합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의 심박이 안 올라오는 걸 보고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계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가 정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없나 하다가 이제 다시 보니 2시간 전에 나오셨네요. 미국에서는 어스 신청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 어스에도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그쵸? 이 한 번에 좀 이렇게 1년치를 그냥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1년치를 그냥 송금해서 하면 안 되나? 네, 계좌 이체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스에다가 계속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자동차주, 오늘은 2차전지로 꾸역꾸역 버틴 시장이었네요. 이번 기회에 탈출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순환매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에서 1, 2, 3등 섹터 중에 보면 작년에 바이오 그러다가 2차 전지가 너무 못 올랐었잖아요. 완전히 정말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한 최근 2년 동안에 마음에 정말 큰 멍이 드셨을 건데 최근에 2차 전지 올라왔고 그리고 반도체 그죠?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왔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바이오가 또 많이 빠졌어요 보면. 그래서 대충 이 세 섹터가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10월 말에 금리 인하를 전후로는 또 약간 또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주말 동안에 또 좀 했습니다. 채슬리와 함께 공부하는 요즘 즐겁습니다. 웜의 소통도 제 삶의 낙이자 제 멘탈 지킴이입니다. 우리 공진남님 한번 남편분하고 놀러 한번 오십시오. 그 전화로 저희 조 차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약속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딸내미 손잡고 잠실증권 갔다 왔네요. 먼 후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주식 투자의 생산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화만 돋을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나쁜 점은 사람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런 행동의 결과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손실을 보게 된다.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그죠? 이 포모 왜 위에서 따라잡게 되나 보면 내가 못 먹은 거 최근에도 보면 이 그동안에 오랜 인내가 필요했었다. 그런 주식들이 돌아서는데 그런 주식들이 막 돌아서는 걸 보면서도 나는 왜 저걸 못 먹고 있지? 이런 마음에 결국은 끝물에 막 쫓아 사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네요. 실제로 한 푼도 손해 안 봤는데 결국 끝물에 쫓아 사면서 나만 못 먹고 또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마음을 또 막 자극하는 이 벼락거지 뭐 이런 말 때문에 또 막 위에서 사게 되잖아요. 아니 거지 된 거 아닌데. 네.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는 복리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대가의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며 다음번에 어떤 섹터가 오를지 공부합니다. 채슬리와 더불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방구님이 9월 북세익으로 선정되셨군요. 네. 주식시장을 이겨낸 작은 책이 도착했어요. 부의 인문학 다음으로 언론 읽고 행복한 부자의 여정에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ETF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ETF, 섹터 ETF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ETF는 쌀 때 이동평균선 딱 해가지고 그죠? 네, 그 싼 영역에서 또 더 사면 됩니다. 댓글을 보면 개별 주식 대신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저는 몇몇 펀드를 ETF 사듯이 사모으거나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 펀드 간 비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주식으로만 100% 운용되는 펀드도 있고 채권과 주식이 5대5 또는 7대3 정도 되는 펀드도 있습니다. 올해 4월처럼 주가가 싸졌을 때는 주식으로만 100% 채워진 펀드만 주로 매수했는데 주가가 조금 비싸진 시점에서는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를 사모으는 게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투자 전략은 본 적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잃지 않기 위해 공부해서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나름 본인의 투자 전략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도 시장을 이기는 ETF 전략 뭐라고 말씀드렸었나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네요. 미국 시장 S&P 500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죠? 적자 생존 노트도 좋지만 매년 다이어리를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거 이번 연말에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적자 생존 노트보다도 그냥 다이어리, 그죠? 네, 다이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네, 구입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증권사 리포트 읽기 도전 중인데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 다 보기가 어려워서 한두 증권사 리포트 이것저것 보고 있거든요. 한 종목 여러 증권사 비교하면서 딥하게 봐야 할까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리포트 계속 읽다 보니까 저분은 항상 좀 베어리시하고 저분은 너무 낙관적이고 저분은 하이닉스 싫어하고 저분은 삼성전자 싫어하고 저분은 약간 그런 게 있죠.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간 본인의 리포트를 내고 어쨌든 찍어 누르려고 본인 리포트 내고 나면 올라야 되고 매수 내면 올라야 되고 매도 내면 찍어 눌러야 되고 그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저것 보면 되는데 우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환경이나 매경, 폴 저희가 직접 애널리스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많은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 섹터에서 저 사람이 확실히 잘해. 네, 그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읽을 때 웬만하면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이버의 컨센서스나 아침에 우리가 모닝 브리프 할 때도 오대리가 증권사 리포트 얘기하면서 실적 추정치 쭉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또 물어보잖아요. 이게 컨센하고 컨센에 비해서 베어리시한지 불리시한지 그렇게 계속 그 애널리스트의 스타일에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 중에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들의 성향이니까요. 네, 그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읽고 네이버 컨센하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 네이버 뉴스 다 뒤져봤습니다. 아내랑 식사하며 같이 여기저기 다 살펴보았답니다. 가시나무 듣다 화면에 빡 뜨는 모습 보고 감사했습니다.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힘들었는데 힘이 납니다. 이제 덜한 일은 직장 컴퓨터 연결해서 하고 악기도 불고 그리고 늘 그러하듯이 강아지랑 우리 부부 산책할 겁니다. 시원한 가을 바닷가 마을에서요. 상상만 해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 23년 3월 초 은퇴 자금을 신나게 놀고 싶어서 채설리에 맡겼는데 수익률이 대충 80%는 넘은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조영진 님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저는 우리 이렇게 좋은 수익률로 많은 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이 또
직접적으로도 인사도 주시고 하는데, 자, 23년 3월이 바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SVB 사태가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때 은퇴 자금을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은퇴 자금을 저희 채슬리에 맡기셨는데 23년부터 또 23년 7월이 어떤 장이었었죠? 23년 3월부터 7월까지 2차 전지가 날아가는 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희 오셨다가 또 많이 또 환매를 하셨습니다. 23년 7월 25일 날 환매 한 7분이 환매하셨고요. 그 전후로도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런저런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면서 환매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면서 가시면 안 되는데 저 2차 전지 거품을 만들고 살아 선동하는데 선동되고 거기에 포모 현상으로 저 비싼 주식을 10만 원 적정한 주가가 10만 원인데 8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되고 150, 160이 되는데 저 거품은 빠르게 꺼지게 돼 있거든. 제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내재 가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 V자로 빠르게 회복한다 했잖아요.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길게 절대 2년 이상 가지 못하고요. 네, 너무 심한 포모 현상을 만들면 민스키 모먼트처럼 나중에 이제 박살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영진님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를 견디고 저희한테 맡기시고 저희가 2차 전지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슬리를 믿고 그냥 맡겨 두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80% 넘는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익률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뭐 ETF도 마찬가지고 몇 % 수익 났다 막 이런 걸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모인 경우에 그런 걸 갖다가 광고를 못하게 아무튼 못하도록 저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임이다 보니까 1임마다 또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아무튼 저는 90%는 저희가 그나마 저희 회사가 운영을 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히 이런 수익을 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전무님, 삼성증권에서 자문사 상품 가입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금포트 이미지 파일 딱 보내면서 소개도 없이 변경된 연금포트입니다. 딱 한마디 보내는 게 맞나요?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장사 안 하겠네요. 직원들 교육 빡세게 시키셔야겠어요. 게다가 전 연금 상품이 아닌 K-리딩 상품을 가입 신청했었다는 거. 이건 어디 듣보잡 도소매 업종도 안 할 고객 응대 아닐까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셨다 그죠? 김희준 님이신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채슬리가 늘 지키고자 하는 원칙 두 가지가 트러스트고 다른 금융기관에는 없는 케어. 네, 그 케어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케어하고는 좀 다른 그죠? 이 정도 케어도 못해? 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그날 약간 이런 항의 전화를 받고 네, 바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네, 그 밑에 직원도 저한테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항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케어이라는 그 저희가 지켜주고자 하는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셨을 건데 화 푸시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동 비공개 논의.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뭔가 싶어서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사진은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고 저도 그랬는데 이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아무리 무슨 경호팀들이 다 저거 하기는 했겠지만 사전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다 하긴 했었지만 굳이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만나더라도 이쪽 남측 요 판문점에서 만나도 되는데 굳이 저기 군사 분계선에서 그러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땅으로 잠시 넘어오시라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오시라고 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 살짝 이래 넘어갔다 왔잖아요. 보면 참 이 우리나라 말로 대가 센 사람입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미북 직접 소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내부 검토했다면서 다만 실제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보도했고요. 트럼프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CNN은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방한에 앞서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미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판문점 지역은 답사하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 다수는 회담이 성사될지에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의 비핵화 원칙 포기 없이 북한이 만남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이벤트 외교 성향을 감안할 때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 2019년 6월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올렸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튿날 깜짝 회동이 성사된 바 있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만에 깜짝 회동이 성사됐군요. 대통령실은 19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대북 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자사주 소각다음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남우 기업 가버넌스 포럼 회장님이시죠.
자,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강세장이고 한국 증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증시로를 외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다고 타박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기업 지배 구조의 후진성, 낮은 주주 환원에 있다고 보고 개혁을 주도해온 이남우 회장을 만나 한국 증시의 질적 도약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자, 외국인의 불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나? 지난 7월 상법 개정이 촉매가 됐다. 주주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은 외국인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왜 한국 증시를 불신했나? 한국 정부와 기업에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자본시장 신뢰 지수로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보다 못하다.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 것은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비난한다.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막으면 트레이딩을 못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 투자 담당자를 대거 해고했다. 자, 요즘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라는 질문에 정통적인 큰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많다. 그동안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 미래를 어둡게 보고 삼성전자 공매도 쳐놓은 게 많은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다급하게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투자를 안 했던 미국의 연기금, 아이비리그 대학 기금들이 몇천억 단위로 투자 주문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큰 국부 펀드들이 새 돈을 한국에 투입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져서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넉 달은 잘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나 자본시장 개혁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가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대거 공매도를 칠 테고 후유증이 아주 클 수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10년 이상 꾸준한 개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일본은 어떤 개혁을 했나? 10년 전 아베 정부가 세계의 화살 정책, 엔화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경제 구조 개혁을 실행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조치를 꾸준히 이행했고 기업 경영을 주주 중심으로 바꾸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기업들이 호응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과도한 보유 현금은 투자를 하거나 주주 환원을 해서 ROE를 높였다. 외국인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고 지수가 역대 최고로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작년 초 상법 개정을 말했었다. 왜 흐지부지 됐나?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 대기업에 로비가 있었는지 경제 관료들이 일제히 불가론을 제기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본다. 뭐라고 답하나?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 입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민주당의 코스피 5천 위원회가 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거기서 만든 정책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다 들어갔고 하나둘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코스피 5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세미나하고 공부할 때 기업 가버넌스 포럼 회원들과 협업을 많이 했다. 기업이 보유한 72조 원어치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도 한데 그냥 태워버리면 어쩌나? 자사주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반칙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해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소각이 수반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회사 현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코스피가 13.7배입니다. PBR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이 부분은 낮다고 해서 꼭 좋고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자, PBR이 일본이 1.7, 대만은 무려 3.6, 미국이 5.5, 우리가 1.3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 주배 구조가 투명하다면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할인돼서 거래되면 안 되죠, 솔직히. 할인돼서 거래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데,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를 사는 분들, 제가 예전에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쁜 회사들 있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를 소액주주하고는 나눠 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는 회사가 그냥 100% 비상장 기업이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비상장 기업이면 그분 회사 임금입니다. 근데 상장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IPO라고 하는 P가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이 상장사의 주식을 100주 들고 있는 사람의 한 주나 10주 들고 있는 사람의 한 주나 똑같은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게 이제 상법 개정으로 개선이 되면 PBR을 1배 미만으로 받는 게 이상해지죠. 그거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업 자체가 올드한 산업으로만 구성이 돼서 앞으로 쇠퇴기에 들어섰다. 그러면 미래의 돈을 까먹게 되니까 PBR이 1배 미만으로 가는 게 맞는데, EPS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PBR을 1배 미만으로 받는다? 네,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현상이 이번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지주사의 SK는 자사주 25%를 갖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회사 지배에 문제가 안 생기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SK오너 지분율 현재 27%가 더 올라가 자회사 지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SK 주가가 50% 이상 더 올라 각종 시비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남우 회장님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중국의 굴기로 주요 산업 기업 경쟁력이 추락 중인데 증시만 계속 잘 나갈 수 있나? 중국은 원가 개념도 없고 과잉 공급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범용 제품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꽤 있다. 방위산업이 그렇고 자동차도 경쟁력이 있다. 화장품 분야 경우 비상장 기업 중에 연매출이 몇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나 되는 미용장비 회사가 많다. 이런 회사가 한국 증시의 새싹이 될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0년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5대 그룹 오너들도 10년 계획 목표를 발표하고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부도 얻고 지분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경영권을 내려놔야 한다. 주요 그룹들이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너무 많다. 일본 기업처럼 본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팔아서 새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하고, AI 분야 경우 중국은 주 80에서 100시간씩 일하는데 우리는 52시간에 묶여있다. 이런 족쇄를 빨리 풀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데 검찰이 배임죄를 남용해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면 대주주의 횡령, 회계부정을 막기 어려워진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버넌스 주제에 미팅을 하면 마지막에 항상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안다. 자사주 의무 소각 후에는 뭐가 예정돼 있나?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될 것이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해서 기업 가치 향상을 유도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간 가장 차이가 큰 게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사 여부인데 일본 공적 연금인 GPIF는 기금 운용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했나 기업 주총 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이유를 적어내라. 적정 주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여한 행적을 다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오래 활동한 바 있군요.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외풍에 휘둘리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낳는다. 라고 질문했더니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전 세계 연금들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는데 일본 연금은 일본 주식의 25%를 투자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14%만 투자한다. 다 이유가 있다. 배당을 포함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일본 주식은 8에서 9% 되지만 한국은 5%밖에 안 된다. 세계 꼴찌권이다. 10년 수익률만 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넌센스에 가깝다. 한국 증시의 덩치가 더 커지면 어떤 이점이 있나? 중국 BID, CATL은 시가총액이 200조에서 300조 원이고 5% 증자만 해도 10조 원 이상 조달할 수 있다. 최근 SDI가 20% 증자했는데 겨우 1조 원 남짓 조달했다. 시총이 크면 증자로 훨씬 많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 미래를 위해서도 증시의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 한국 대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덩치를 더 키우려면 대만 TSMC는 1997년 필립스가 갖고 있는 지분 20%를 되산 뒤에 그걸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TSMC 주식이 하루에 몇 조 원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TSMC는 미국 기업으로 인정받고 미국 ETF가 주식을 대량 매수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른 나라 대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TSMC가 97년에 필립스가 갖고 있는 지분을 20% 대산 뒤에 그걸 뉴욕 증시에 상장시켰군요. 그래서 TSMC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일단 멀티플이 또 달라질 건데 자, 이 기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죠?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주주 환원율이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주주 환원율 뭐 30%도 안 되고 실제 배당하고 주가 수익을 해봤더니 연평균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14%, 13% 요만큼 하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이거는 잘한 거는 맞는데 저는 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끼리도 국민연금이 운용기금부가 신사동에 있을 때 저희가 신사동 큰형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신사동 큰형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 부분을 왜 그동안에 수행을 안 했냐는 거죠. LG화학이 LG엔솔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만 손 들고 왜 반대했는지 이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대도 했고 그런 거를 묵살하고 LG화학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응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주주를 바보 취급하고 아니 소액 주주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LG화학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걸로 손해가 제가 그 변화생존이라는 책에서 대체로 얼마 정도 손해 났는지 제가 역산해서 계산해 줬거든요. 그게 그냥 보면 손해가 눈으로 안 보이죠. 물적 분할해가지고 LG화학 주가는 빠지고 LG엔솔은 올라가고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 10% 이상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SDI랑 그때 당시에 물적 분할 이후에 시가총액이 CATL부터 SDI 전부 시총이 어떻게 올랐는가 보면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손실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아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이 해야 되잖아요.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나 뭐 이런 데서는 눈치 서로 대기업 계열이니까 자산운용사 대기업 계열의 자산운용사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있다가 그 다음 국민연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봉에 일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지금 한 1300조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잘 내면 응당한 보상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전주회가 있죠. 그 주말 부무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봉급도 박하고 그런데도 왜 국민연금을 가느냐. 국민연금의 경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기업 계열의 그런 보험사나 이런 운용사나 이런데 CIO나 대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기업에 반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 제가 사실 그런 의심도 좀 하긴 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냥 제 추측. 왜 그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렇게 번번이 소액주주의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담당자라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남우 대표님이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 그다음은 국민연금의 이제 주주권 행사 이 fiduciary duty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할 거다는 거죠.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장님이 아까 국민연금 출신이시라면서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만물상 국박 우리가 대박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국박이 뭐지? 그래서 봤습니다. 1990년대 초 유럽 출장 중에 처음으로 영국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박물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바꾸게 됐다. 이집트의 로제타 스톤과 스핑크스, 중동의 아시리아 유적지에서 나온 석상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반출한 조각상이 줄줄이 이어졌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앞에서 넋을 잃었다. 두 곳 모두 한 나라의 박물관이라기보다 세계사 박물관이었다. 루블 박물관은 방문객 기준으로 세계 1위 박물관이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이군요. 3등이 영국 박물관.
루블입니다. 루블은 연간 800만 명, 바티칸과 영국 박물관은 500에서 600만 명이 찾는다. 방문객 기준으로 세계 10대 박물관이 대개 유럽과 미국에 포진해 있고, 미국은 메트로폴리탄, 영국은 데이트 모던, 프랑스 오르세, 그리고 스페인에는 프라도 등이 단골로 들어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기 전에는 예르미타시 러시아 박물관도 들어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줄여서 국박이라고 해놨네요. 국박에 올해 방문객이 지난 15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래요? 와, 루블, 바티칸, 영국, 메트로폴리탄에 이어 방문객 기준으로 세계 5위로 발돋움했다. 그래요? 모나리자처럼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킬러 콘텐츠가 없고, 한때 대만의 타이베이 고궁박물원과 중국의 베이징 고궁박물원에도 밀리며 20위 밖으로 처졌던 것을 떠올리면 기적과 같은 성과다. 그러네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캐대언이 공개된 6월에 45만 명이던 관람객이 7월에 72만 명, 8월에 84만 명으로 급증했고, 국박이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은 것도 주였는데, 캐대언에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 갓슨, 몇 해 전부터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던 이른바 뮤지엄 굿즈를 줄여서 뮤즈였다. 전시만 보고 떠나는 기성세대와 달리 굿즈를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세대도 등장했고, 이런 변화를 국박이 포착했다. 까치 호랑이 배지를 비롯해서 술을 부으면 잔에 새겨진 선비 얼굴이 붉어지는 술잔 같은 뮤즈를 사려고 외국인까지 오픈런에 가세한다. 관람객 500만 명 돌파는 국박의 숙제도 던졌는데, 무엇보다 캐대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관람 비율이 70%를 넘나드는 루브르나 영국 박물관처럼 세계 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박의 외국인 관람 비율은 올해 처음 5%를 넘었다. 거의 50% 이상이 외국인인가 했는데 겨우 5%를 넘어섰군요. 신라의 방과 사유상 2점을 함께 전시하는 사유의 방을 21년 선보인 이후 관람객이 부쩍 는 것도 주목하게 된다. 사유의 방 사례처럼 신선한 전시 아이디어도 부지런히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요 사유의 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피터 슈라이던가 그분 모셔오면서 디자인, 실용성보다는 그전에는 이제 실용적인 차, 가성비 좋은 실용적인 차였다면, 이 프리미엄급으로 글로벌 궤도 탑이 되려면 디자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이 좋아지면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국박도 그죠? 이 사유의 방, 이게 어느 정도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 국박 얘기처럼 이 캐대언이라는 모멘텀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런 캐대언 모멘텀이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무형의 가치를 부과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박이 세계 5위로, 세계 20위에서 5위로 훌러덩 이렇게 점프업 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부터 해서 그런 기업의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아무래도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 이 3,800에 오는 데에는 캐대언 도전은 그래도 한몫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중국 네스페리아 반도체 수출 금지, 차업계 비상이다. 네, 미중 갈등의 반도체 수급 위기. 글로벌 자동차 업계 네스페리아발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스페리아는 폴크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의 핵심 부품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범용 반도체 분야의 1위 기업인데,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 여파로 최근 이 회사가 제재를 받자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이 회사 제품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넥스페리아는 이달 초 중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최근 완성차 고객들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고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는 넥스페리아 제품 재고가 떨어지며 완성차 생산이 중단될 수가 있고,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 생산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어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2019년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 업체인 이 윙테크가 지분 전량을 인수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은 중국이 갖고 있고요. 미국은 대중 반도체 통제 차원에서 지난해 말 윙테크에 이어서 지난달 넥스페리아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그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상품 가용성법 Goods Availability Act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서 넥스페리아 경영에 직접 개입을 했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기업의 이사회의 결정을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초강력 통제 수단인데, 미국이 수출 규제 해제 조건으로 요구한 장쇠정 CEO 해임도 단행했고요. 그러자 중국 상무부가 넥스페리아 제품의 약 80%를 생산하는 중국 내 핵심 공장의 수출을 전면 봉쇄한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코로나 때 같은 반도체 수급난이 재현될까 긴장하고 있고요. 자동차에는 수백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중 다수가 넥스페리아가 만드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같은 범용 소자이고, 단가가 낮아도 단 한 품목이라도 공급이 막히면 완성차 생산의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2% 글로벌 19위 수준이지만 범용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는 각각 세계 1위와 2위에 해당되군요. 차량용 파워트레인, 조향 제동 시스템, 조명, 그리고 에이다스 등 주요 부품에 이 회사 제품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특히 유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유럽은 넥스페리아 매출에서 22%를 차지하며 중국 48%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폭스바겐은 TF를 꾸려서 주요 공급 업체들과 함께 부품 생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고, BMW는 부품 업체의 일부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답니다. 일본 도요타도 일부 부품 업체로부터 넥스페리아 사태로 인해 중국 내 공장에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다네요. 완성차 업체들은 복잡한 공급망 탓에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 GM이 최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넥스페리아 제품 납품 여부와 수량 등에 대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고, 국내도 대체품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부품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에서 발생한 파장이 글로벌 기업 전체를 뒤흔드는 양상입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 자립에 한층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GM은 21년 팬데믹 이후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내 히토류 자석 생산에 투자해왔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몇 달 안에 GM은 여러 공장에서 미국산 히토류 자석을 대규모로 직접 공급받는 유일한 미국 자동차 업체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동차 부품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건데, 그죠? 네, 저희는 아침마다 왕 차장이 여러 중국 기업을 소개시켜 주는 걸 보면 미국의 그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에이직 반도체 쪽이랑 뭐 광 트랜시버 뭐 등등, 이 많은 부분이 이 중국 회사로부터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 소재를 조달받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저런 제재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복할게. 그래, 할 수 있는 카드가 참 많다는 느낌이 드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열심히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에이펙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열심히 조율 중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피터 린치가 기업 내부자가 주식 사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다. 자, 피터 린치는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고요. 린치는 어린 나이부터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는데, 이때 단골이었던 조지 설리번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대표와 인연으로 대학 졸업 후에 투자업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를 나오셨죠. 당시 피델리티는 젊은 애널리스트였던 린치에게 인기 없던 마젤란 펀드를 맡겼는데, 그러나 린치는 이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29% 수익률, 그리고 운용액은 무려 778배나 키웠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거장의 투자 비법은 여전히 복귀가 되는데,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조지 소로스 등의 투자법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터 린치 투자법으로 알아본 추천 종목은 알고 있는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이 목대균 님이라는 분이, 대표님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기업 쿠팡, 삼양식품 얘기하셨고,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접하거나 관심이 가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피터 린치는 펩시코와 디즈니였는데요. 목 대표는 이 기준을 현재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쿠팡, 그리고 불닭볶음면 신화의 삼양식품이라면서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테슬라나 샤오미 매장 등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자, 반대로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정보를 기업 경영자 혹은 내부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사례가 SDI와 포스코 퓨처엠인데, 두 종목 다 2차전지 업종으로 남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기업 경영진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피터 린치는 애널리스트마저 그 종목을 외면할 때라고 말을 했고, 대중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회복 가능성 높은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성장 산업에 올라타라. 그는 1980년에서 90년대 IT 업종의 초기 투자에 성공을 했고, 물론 성장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과열기에 올라타면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러나 초기에 해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 2000년대에 애플, 2010년대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말이다. 지금 성장 산업은 AI와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또 경쟁은 독점력보다 절대 강할 수 없다면서, 독점은 경쟁 대비 더 빠른 성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특히 바이오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을 보면 기업들이 독점적주의를 향유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만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고, 그들은 위고비로 독점적주의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일랄릴리가 마운자로 등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가장 잘 나가는 비만 치료 기업이 됐습니다. 자, GPU 부분에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독점적 경쟁 우위를 장기간 향유하며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 올랐지만 2등 업체인 AMD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들도 자체 칩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언젠가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끝났다라는 부분인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알려진 존 글로버 레든 CIO가 비트코인이 지난주 10만 5천 달러 선을 무너뜨리며 2023년부터 이어진 강세장이 끝났다고 진단했는데, 그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번 약세장이 최소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 글로버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암호화폐가 5개의 상승 파동을 마무리했으며 비트코인은 앞으로 7만에서 8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세인 10만 8천 달러 대비해서 최대 3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엘리엇 파동은 1938년에 랄프 넬슨 엘리엇이 도입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움직인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는 이 이론을 적용할 경우에 지난주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하회하고 한다. 그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사상 최고치인 12만 4천 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여지는 있으나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약세로 전환됐다고 강조하네요. 특히 이번 조정은 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 약 18개월 만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는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버의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이어진 비트코인 랠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엘리엇 파동 이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떨어질 때는 A, B, C라고 했잖아요. A파, B파 반등, C파라.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이게 지금 1파일까, 3파일까, 5파일까, 그런 거 한 번씩 판단해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번에 하락을 하면 3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항상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빠지면 최소 50% 이상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1년 뒤, 요때 내년 요맘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이상 빠져 있지 않을까. 그 퀀터적으로 그렇습니다. 퀀터적으로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반감기 전 한 6개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오르고, 그러고 나서 정점을 찍고 빠질 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거의 보면 70%씩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2018년, 2022년. 그래서 저도 2026년에는 코인.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서 코인을 계속 모아가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모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분할 매도, 내년 4월까지 분할 매도를 할 때고, 내년 10월에 다시 왕창 살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기온의 변동이 엄청 심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